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연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돈, 사랑, 명예? 물론 각자 살아왔던 인생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니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들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요. 돈을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사람과 사랑을 우선순위로 두고 사는 사람은 절대 한 배에 탈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사랑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과 명예를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은 또 기름과 물과 같은 사이로 지낼 수밖에 없고요. 누구보다 뜻이 맞고 같은 길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부부 사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인생에서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가는 게 맞다. 이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톡톡 사연이 무슨 강의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부부학개론을 펼치고 있느냐. 제가 바로 목표가 다른 사람과 한 배에 탔다가 침수당할 뻔한 위기에서 겨우 헤엄쳐 나와 살아나온 사람이라 그럽니다.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 망한 경험담을 통해서 첫째, 사람은 믿지 말자. 둘째, 남들이 말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셋째, 인생에서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과 한 배에 타자. 이렇게 귀중한 교훈들을 얻게 되어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 설교 아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저야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렇게 귀한 가르침을 조금 험한 방법으로 얻게 됐지만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굳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셔야 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다 싶으면 피해가고 돌아가셔야죠. 그래서 제가 어떤 험한 일을 당하고 어떤 귀중한 가르침을 얻었는지 지금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톡톡 사연에 사연 좀 보내보시고 사연 좀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말투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진중한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좀 푼수기가 있는 사람인지 말투만 봐도 그게 딱 티가 나잖아요. 사연을 제보하는 말투에서 느껴지시죠? 좀 철없는 푼수 같은 느낌이 숨기려고 해도 쉽게 숨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제 입으로 말하기 좀 창피하지만 네, 맞습니다. 저 정말 철없는 푼수처럼 살아왔어요.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더럽게 안 하는 학생이었고 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쟤는 어제 저녁에 뭘 했길래 저렇게 내내 퍼질러 자고 있냐 좀 깨워라 하는 교실 맨 뒷줄에서 등교만 했다 하면 하루 종일 퍼질러 자는 애들 하나씩 있잖아요. 공부하는 담을 쌓아놓고 사는 그런 학생이었고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귀한 딸 어디 가서 밥벌이도 제대로 못하고 굶어 죽을까 봐 문 열어주는 대학에 감사하다고 고개 숙여가며 집어넣어 놨더니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공부를 안 하던 애가 대학 들어갔다고 갑자기 드라마처럼 짠 하고 성실한 모범생이 되겠냐고요. 성인이 됐겠다. 술도 마실 수 있겠다. 놀거리는 더 많아졌겠다. 정말 뒷일 생각 안 하고 그렇게 신나게 놀았었네요. 그렇게 놀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같이 놀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취업을 해야 된다. 뭐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난 일이랑 안 맞는다. 살림이나 하겠다 선언하고 집에 딱 들어앉아 버린 애들도 있었고 어느 순간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도태된 느낌이더라고요. 남들이 다들 자리 잡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던 시기에 저는 남들보다 늦게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그렇게 느지막이 찾기 시작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마냥 집에서 놀 수만은 없어서 아버지 회사에서 격리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좀 재수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네가 사실 그 나이 먹도록 뒷일 생각 안 하고 놀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 다 아버지라는 든든한 뒷 배경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 네, 맞아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반박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버지 덕분에 그래도 대학 졸업하고 집에서 탱자탱자 놀지 않고 그래도 생활비라도 벌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죠. 오히려 부모님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데 나는 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서 도전하고 성공했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재수없는 거 아닌가요? 전 최소한 그런 거짓말쟁이는 되지 말자는 주의라서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고 대학까지 보내주시고 졸업하고 자리도 못 잡고 있는 딸을 회사에서 받아주신 감사한 부모님 덕에 전 그렇게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회사 생활이 잘 맞았냐고요? 정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불편하더라고요. 건설 회사다 보니까 맨날 칙칙한 색깔의 잠바를 입고 출근해서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그게 또 기분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폄하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지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데 이걸 할 수밖에 없는 제 처지가 너무 한심하고 짜증났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앉아서 네일 아트를 그렇게 했어요. 네일 아트 다들 아시죠? 손톱에 매니큐어 칠하고 큐빅도 올리고 부모님 용돈 받아가던 대학생 시절에는 한 번에 5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하는 그 네일 아트를 샵까지 가서 돈 주고 받았었는데 저도 양심이라는 게 있죠. 지금 부모님 회사 겨우겨우 눈치 보면서 다니고 있는데 월급 받아가지고 네일 아트 받겠다고 돈 10만 원씩 줘가면서 가게 다니고 있으면 부모님이 달가운 시선으로 보지 않을 거 정도는 뻔히 알고 있죠. 그래서 퇴근하면 집에서 그냥 내 돈으로 사서 하자. 그렇게 시작했던 건데, 취미로 시작했던 건데, 이게 은근히 저한테 또 잘 맞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자기한테 잘 맞는 일을 언제 어디서 어떤 계기로 찾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남들보다 늦게 캥거루처럼 부모님 배 앞주머니에 들어가서 살다가 깨작깨작하게 하게 된 취미가 제 천직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가 꽤 좋은 편이었거든요. 퇴근하고 집에서 깔짝깔짝 방에 틀어박혀서 손톱을 칠하고 있으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속만 썩이던 한심한 딸이 또 뭐 하나보다 그런 생각으로 들어와 보셨던 엄마도 자기도 해달라고 손 내밀고 저도 살면서 저한테 뭐 재능 같은 건 하나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재능이란 단어는 TV에 나오는 축구 선수나 김연아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나 어울리는 수식어라는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 너 재능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부추기니까 아버지 회사에서 받은 월급을 몽땅 털어가지고 학원 등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괜히 부추기는 소리는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회사에서 일도 열심히 하면서 퇴근하면 바로 학원으로 달려가서 밤 10시, 11시까지 혼자 남아 연습을 하고 나한테도 피나는 노력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실력도 그 사이 엄청나게 늘었고 그렇게 저는 아버지 회사를 그만두고 미용실에 딸려있는 네일아트 샵에서 견습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게 도움이 되긴 됐는지 3개월 만에 견습 직원 딱지 떼고 가게에서 딱 2년을 일하니까 점장직 제안을 받게 됐어요. 그때 저도 결심을 한 거죠. 아, 이렇게 남 밑에서 계속 일만 할 게 아니라 나도 내 가게 차려서 제대로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요.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성공해서 어떻게든 갚겠다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빌기까지 했다니까요. 그래도 뭔가 해보려는 정신머리가 마음에 든다고 아버지가 가게 차리는 걸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그렇게 저도 제 매장을 하나 갖게 됐습니다. 매출은 어땠냐고요? 제가 아버지한테 빌린 돈을 7개월 만에 다 갚았어요. 어느 정도로 잘 됐는지 감이 오시나요? 실력이 좋다는 말이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해준 빈말은 아니었던 모양인지 입소문을 타서 연예인들도 매장에 찾아오고 단골 손님들도 꾸준히 생기고 네일아트 매장이 그렇게 살아남기 어렵다는 강남에서 꾸준하게 손가락 안에 꼽히는 매출을 유지하면서 저는 부모님 등골 빨아먹고 사는 철없는 딸에서 밑에 직원을 10명이나 거느리는 든든한 사장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제가 그냥 그때 뭐 연애할 생각, 결혼할 생각 꿈도 꾸지 말고 일이나 열심히 하고 살았어야 했어요. 아니 뭐 돈 좀 번다고 차를 바꾸고 그런 생각을 하지도 말았어야 했어요. 갑자기 뭔 소리냐고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장의 앞길에 조금씩 재가 뿌려지기 시작했던 게 딱 그때쯤 남편을 만났을 때부터였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차를 바꾸러 갔을 때부터라고 해야 하려나요? 저희 남편은 유명한 외제차 P사의 딜러라고 하죠. 자동차 판매 영업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바꾸기 위해 매장에 방문했던 손님이었고요. 뭐 젊은 나이에 그렇게 비싼 차를 끌고 다니냐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제가 밑에 직원이 10명이나 있는 사장이잖아요. 더군다나 저희 매장이 강남에 있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이 버스 타고 출퇴근하면 오히려 손님들이 저 집은 장사가 잘 안 되는 건가? 원장이 실력이 없는 건가? 그렇게 수군거리는 게 이 바닥이거든요. 사람들이 보는 체면도 있고 말은 이렇게 해도 제가 바꾸고 싶은 마음이 크기도 했고요. 그래서 차를 바꾸기 위해 그때 처음으로 피사 매장에 방문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차 하나 사는데 1년을 기다려요? 그렇게 오래 기다리려면 중고차 사고 말죠. 대기를 좀 빠르게 당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지금 앞에 대기하고 계시는 손님들이 워낙 많아서요. 제가 최대한 날짜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세상에 제가 원하는 차를 받으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내년 저한테 주는 생일 선물도 아니고 그냥 차 사놓고 잊고 있으면 갖다 줄게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갑부면 그렇게 비싼 차를 사놓고 잊어버리는 게 가능할지 몰라도 저도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다가 차를 사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게는 못 기다리겠으니까 일정을 최대한 당겨달라 부탁을 했죠. 남편도 곤란해했지만 자기가 알아봐 주겠다고 했고요. 그때부터 그냥 남편을 미친 듯이 괴롭혔습니다. 하루에도 2번씩 제 차 출고일이 얼마나 당겨졌냐고 계속 물어봤죠. 처음에는 뭐 이런 진상 고객이 있나 했던 남편도 나중 되니까 해탈에서는 아침에 먼저 문안 인사처럼 대기에 변동 없다, 모닝콜처럼 연락을 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정말 웃기지 않나요? 제 진상짓이 살짝 섞이긴 했지만 그때부터 단순한 영업 직원이 아니라 남편이랑 좀 가깝고 친한 사이가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웃긴 인연이긴 한데 저도 자영업자고 하다 보니까 영업사원들 자주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영업사원들이랑 좀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없었고 저한테 뭐 차를 팔아서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인간적으로 호감이 있어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저 그때 남자도 네일 아트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 생각이 나서 와봤는데 예약을 하고 왔어야 했나요? 제가 핸들도 잡고 계약서도 쓰고 손 보여줄 일이 많은 사람인데 손이 영 지저분해 보이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관리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도 귀한 손님들 계약서 쓰는 손인데 누구보다 더 깔끔하게 관리해야 하지 않겠냐고 머쓱한 얼굴로 저희 가게를 찾아오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저희 직원들도 얼굴만 보면 알아볼 정도의 단골 손님이 됐다니까요. 올 때마다 제 간식은 물론이고 직원들끼리 나눠 먹으라고 간식까지 사다 줘서 저보다 오히려 저희 직원들이 그분 또 언제 오시냐, 이제 관리 받으실 때 되지 않았냐,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다릴 정도였어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호감이 생겼죠. 처음에는 나한테 차 한 대 더 팔려고 저러는 거 아닌가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기도 했었는데 사람이 은근히 순박하기도 하고 호감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도 저한테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렇게 간식까지 사다 바치면서 가게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왔던 건 아니죠. 차가 출고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은 가게의 간식 대신 커다란 꽃다발을 사들고 와서 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차까지 받게 돼서 자기가 찾아오지 않으면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급해져서 고백을 하게 됐다고요. 저도 흔쾌히 그 마음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연인 관계가 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돈도 벌 만큼 벌었겠다.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겠다.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연애 못하고 결혼 못하는 거 하나였는데 남들보다 조금 늦긴 해도 때가 되니까 이렇게 알아서 척척 잘 되는구나 싶어서 사람이 그냥 때가 다를 뿐이지 어떻게든 맞는 길로 가게 되어 있구나 그랬거든요. 남편도 저보다 2살 위인데 아버지가 돈 관련된 사고를 좀 치셔서 인연을 거의 끊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홀어머니 모시다 보니까 여태까지 죽어라 일만 해서 연애 같은 걸 거의 해보지도 못했다고. 남편이 결혼하기 전부터 그렇게 힌트를 많이 줬는데 도망가질 못했어요. 돈 문제로 사고쳐서 인연 끊고 사는 시아버지, 아들한테 의지해서 사는 홀어머니, 그리고 그 사람들을 책임져야겠다는 이상한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남편까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삼박자가 딱딱 맞아떨어져서 저 멀리서 이런 비슷한 사람만 보여도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 사연 보내시는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그때는 대체 뭐에 씌인 건지 뭐에 홀린 건지 모르고 그렇게 결혼을 한다고요. 제가 딱 그 꼴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남편을 데려오자마자 절대 안 된다고 크게 반대를 하셨어요. 특히 아버지가 제일 완고하셨죠. 저희 아버지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요. 은근히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는 게 되게 심하세요. 뭐 사연 쓰는 마당에 꾸며내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요. 옛날 어른들이 다 그러시지 않나요? 이제 저도 나이가 있고 하니까 결혼을 하겠다고 남편을 데리고 가니까 단번에 그러세요.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내 딸 영맨이랑 결혼 안 시킨다. 아무리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집안이 어떨 것 같니, 학벌이 어떨 것 같니 판단하는 아버지지만 사람 앞에다 앉혀두고 그런 소리를 하실 정도로 무식한 분은 아니었으니까 저도 그런 아버지의 반대에 깜짝 놀랐었습니다. 남편을 돌려보내고 나서 제가 어떻게든 아버지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이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우리 가게 사람들한테도 얼마나 잘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아버지는 절대 안 된대요. 저도 답답해서 대체 왜 그러냐고, 그럼 딸이 결혼도 안 하고 혼자서 늙어 죽으면 좋겠냐고, 애도 못 낳아서 제사상도 못 받으면 좋겠냐고 막 화를 냈죠. 내가 어디 저런 영업직 놈들 하루 이틀 보는 줄 알아? 원래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게 저런 놈들이다. 제가 너한테만 영업을 하면 다행이게. 어쩌다가 네가 걸린 건 아니고 난 싫다. 회사에도 필요해서 영업직들 뽑긴 한다만 일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딱 질색이야. 다른 이유도 아니고 직업 때문에 싫다는 게 전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한 겁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회사에도 뻔히 영업직들 뽑아놓고 그 영업직들 덕분에 회사 굴리고 있으면서 그래서 싫다는 게 전 그냥 아버지가 괜한 고집을 부리는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서 또 한 번 후회를 하죠. 그때 아버지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버지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모든 영업 스킬을 제가 아닌 아버지에게 펼치기 시작했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결국 저는 아버지가 반대하셨던 그 결혼을 꾸역꾸역 해내고 말았어요. 답답하신 마음은 알겠지만 결국 저도 정신을 차리니까 너무 답답해하지만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결국 제 마음대로 한 벌도 톡톡히 치르고 제일 많이 후회하는 건 결국 저 자신이니까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전법이 성공하고 나서 저희는 양가 부모님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저희 힘으로 신혼집을 차리고 작지만 알차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아무래도 제가 좀 더 버는 사람이었고 제가 여유가 있잖아요. 뭐 남편이 뭘 더 해와야 되네, 뭐 어쩌네 이런 것들이 속물인 제 입장에서 생각이 아예 안 나진 않았는데 남편의 저 성실함이라면 내가 조금 늦었지만 적성을 찾았던 것처럼 금방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결혼 당시에는 제가 조금 더 많이 내고 제 지분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돈을 좀 더 쓰긴 했지만요. 아예 저만 크게 손해보는 장사는 또 아니었던 게 아무래도 제가 그렇게 제 돈 내고 입지가 조금 더 크다 보니까 시댁에서 쓸데없는 눈치 주는 일은 없더라고요. 다들 보시는 대로 제가 누구 눈치를 줬으면 줬지, 뭐 누구 눈치 보고 그럴 성격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눈치를 주시는데도 눈치를 못 챈 걸 수도 있지만 여튼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남들이 시집살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은근한 기싸움이라던가 쓸데없는 집안 행사에 오라가라 잔소리하시는 시어머니. 전 그냥 그런 게 톡톡 사연이나 들어와야 들을 수 있는 진기한 사연 같은 거였다니까요, 정말. 김장하자고 부르는 시어머니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저한테 생판 얼굴도 모르는 손님들 맞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본인도 본인 아들 일하는 걸 봐서 잘 안다면서 김장한 김치를 손수 냉장고에 채워주신 적은 있어도 그런 거 하자고 저를 오라가라며 부르신 적 없었어요. 오히려 어쩔 땐 왜 저렇게 잘해주시나 좀 부담스럽다고 느낄 정도긴 했죠. 저도 그렇게 양심 없는 며느리는 아니었던 게요. 각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김장김치를 냉장고에 채워주고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마르고 닳도록 칭찬을 하시는데 대신에 저는 돈을 좀 썼죠. 시어머니 여행도 보내드리고 뭐 스파도 끊어드리고 제가 팔짱 끼고 비위 맞추는 건 돈 받고 하루 종일 손님들한테 하는 걸요. 그걸 가족들한테까지 하고 싶진 않거든요, 저도. 대신에 번 만큼 가족들 행복하게 쓰라고 그렇게 저도 모자라지 않게 퍼줬다.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좀 방대하긴 했어도 제가 어떤 결혼 생활을 했는지 충분히 이해는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시원한 냉수라도 한 잔 떠다가 쭉 들이키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제부터 좀 답답하고 열받는 일들이 시작될 예정이거든요. 철없는 푼수가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시는 결혼을 꾸역꾸역 했지만 시댁에서 그렇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친정에서도 네가 결혼 하나는 잘했다면서 금세 말을 바꿔서 그렇게 칭찬을 하셨는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왜 남편이 둘도 없이 나쁜 놈으로 보이기 시작했냐면요. 남자들은 왜 그럴까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남자들은 호주머니에 여유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자기 그릇이나 씀씀이에 비해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고. 저희 남편도 딱 그 꼴이었거든요. 제가 변변찮은 직장에 다니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살았으면 남편 놈도 그렇게 다른 생각을 할 여유 같은 게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쉽게도 저는 일에 미쳐 사는 워커홀릭이었고 남편이 집안 살림을 걱정할 정도로 적게 벌어다주는 마누라도 아니었고 그리고 저의 가장 큰 실수는 남편을 너무 많이 믿고 있었다는 거죠. 남편이 그렇게 둘도 없는 검은 머리 쓰레기인 사실을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눈치 못 챌 정도로 눈치가 없는 제가 어라, 그래도 이건 좀 이상하다. 남편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의심하기 시작했던 건 결혼하고 나서 3년 차가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어요. 남편 직업 특성상 주말 출근이 특별하지 않은 일인 것은 사실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남편이 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고객과의 사적인 만남이 잦아졌어요. 고객님과 라운딩을 가야 한다면서 주말 새벽에 제가 일어나지도 않은 시간에 말도 없이 집을 나간다든지 밤 늦은 시간에 나갈 채비를 해서 어디 가냐 물어보면 자기가 담당하는 고객님이 술을 좀 과하게 드신 것 같은데 연락이 와서 집에 모셔다 드려야 할 것 같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은 아니지만 해도 너무하다 싶어서 당신이 차 파는 사람이지 무슨 차 사는 사람들 뒤닦아주는 사람이냐고 그런 식으로 해서 벌어야 하는 돈이면 벌지 말라고 크게 화를 냈던 적도 있었어요. 솔직히 의심스럽긴 했죠. 세상에 어떤 미친 고객이 차 파는 영업 직원한테 골프는 그렇다고 쳐도 술 취했으니까 집에 데려다 달라 그런 부탁까지 하겠어요. 따라가 볼까 생각을 안 해본 것도 아닌데 그것도 너무 웃긴다 싶은 거죠.
남편 의심스럽다고 남편 직장이나 들쑤시고 다니는 이상한 여자처럼 보일 것 같아서 걱정도 됐고요. 요즘에 뉴스만 틀어도 오만 진상들이 다 나오는 세상이고 저도 정말 상상도 못할 수준의 진상들을 많이 겪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니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뭐 어마어마한 집 사람이라 남편한테 구매하는 차값으로 떨어지는 인센티브로 자기가 먹고 산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별 관리 대상이라 자기가 좀 더 신경을 쓰는 것뿐이니까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더 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밥줄이라는데 작작 좀 하라고 소리 지르고 있으면 밥줄 끊는 의부증 환자밖에 더 되겠냐고요. 그런 의심스러운 일들을 제외하고도 결혼하기 전에 이런 모습을 왜 몰랐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참 우스운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왜 영민을 그렇게 혐오 수준으로 싫어하셨는지 저도 어렴풋이 알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허세가 심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집에 있는 누구도 제 친구들도 남편을 무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남편은 제 주변 사람들이 은근히 저를 무시하고 아래로 보는 것 같다면서 이상한 데서 열등감을 느끼더라고요. 혼자서 열등감을 느끼는 수준이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오로지 남한테 보여지는 것을 신경 쓴다는 이유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들을 종종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어이없던 얘기 하나 지금부터 풀어보려고요. 저랑 제 주변 사람들은 이걸 택시 사건이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족끼리도 그렇고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부 동반 모임으로 바뀌게 됐어요. 뭐 다들 집이 잘 살기도 했고 시집을 잘 간 친구도 있고 그 사이에서 저희도 그렇게 빠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이 부부 동반 모임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다면서 정말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저희 남편이 피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국산차를 끌고 다녀요. 뭐 삼성에서 일한다고 다 삼성 핸드폰 쓰는 거 아닌 것처럼 국산차 타고 다닐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냥 부부 동반 모임에서 남편이 일이 있어 조금 늦을 것 같다고 해서 저 먼저 택시를 타고 모임에 갔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늦게서야 모임에 도착한 남편이 테이블에 피사 자동차 키를 내려놓더라고요. 우리한테 말도 없이 언제 새 차 뽑은 거야? 미나 씨는 왜 이런 좋은 소식을 우리한테 공유도 안 하고, 뭐야? 축하해요. 아, 산 건 아니고 리스예요, 리스. 회사에서 이번에 매장 크게 올렸다고 법인용으로 하나 뽑아준 거예요. 나중에 필요하실 때 편하게 말씀하세요. 빌려드릴게요. 저한테 회사에서 차를 받았다느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의기양양하게 회사에서 차를 뽑아줬다고 자랑을 하는 남편의 모습이 이상하기만 했죠. 뭐 거기서 갑자기 무슨 차냐고 따져 묻기도 애매해서 그렇게 모임이 끝나고 남편을 따라 주차장으로 내려가면서 그제서야 제가 궁금한 걸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 차는 무슨 차냐고요? 남편은 대답 대신에 저한테 5만 원짜리 지폐를 건네주면서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황당했죠. 아, 무슨 법인 차량이야. 이거 시승용 차량이라고. 회사에 얼른 다시 가져다 놔야 돼. 나 차 가져다 놓고 나면 시간 좀 걸리니까 그냥 오늘은 택시 타고 집으로 들어가. 남편 대답이 더 열받는 겁니다. 시승용 차는 대체 왜 끌고 나온 거냐고요. 본인 차도 아니면서 왜 본인 차인 척을 하냐고 더 크게 화를 내니까 저한테 도리어 더 크게 화를 내더라고요. 야, 너는 그럼 내가 저 모임 나갈 때마다 무시당하는 거 뻔히 알면서 남편을 그런 식으로 창피를 주고 무시를 해야 속이 시원하냐? 네가 저 모임 사람들이랑 다를 게 뭐가 있어. 나 같으면 내 남편이 그걸로 기가 죽는다는 소리 하면 내가 그 차 뽑아줄게. 그렇게 말이라도 못 해줄 망정. 그걸 왜 끌고 나왔냐고? 아, 지금 나한테 화를 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너 회사에서 이 차 끌고 나온 거 알면 잘린다고. 저도 나름 이유 있는 화를 냈는데 이미 들어먹질 않더라고요.
저도 그날 너무 화가 나서 그냥 남편이랑 더 말도 섞지 않고 주차장을 나와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하고 냉전 상태를 유지했던 것 같네요. 시승용 차 정도로 끝났으면 다행이지만 제가 봤을 땐 남편의 허세가 그때부터 점점 더 심해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이후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더 많이 생겼거든요. 저희는 각자 버는 게 있으니까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면 서로의 벌이에 최대한 터치를 하지 말자는 주의긴 한데 생활비에도 자꾸 구멍이 나는 것 같아서 저도 남편의 카드 고지서를 뜯어봤어요. 평소랑 다르게 상상도 못할 액수가 찍혀 있어서 1차적으로 놀랐고 백화점 명품관에서 쇼핑한 내역에 2차로 놀랐죠. 안방 옷장이며 남편이 뭘 사다 놓고 숨겨놓을 만한 장소를 싹 다 뒤져보니까 명품 시계의 쇼핑백이 나왔습니다. 일단 다른 여자 사준 게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긴 했지만 이런 사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퇴근한 남편을 강하게 추궁했어요. 내가 무슨 일 하는지 어떤 차를 팔고 있는지 몰라? 나도 고객들이랑 급을 맞춰야 하는 거야. 너 그 차 왜 끌고 다니는 거야? 결국 너도 고객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니까 무리해서라도 외제차 끌고 다니는 거 아니야? 너는 괜찮고 나는 안 된다 이거야? 다 빼놓고 당신 월급을 생각해봐. 아니 정말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저는 화를 내고 남편은 항상 이런 식으로 자기를 무시한다면서 더 크게 화를 내고 그때부터 저는 남편이랑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뭔가 점점 더 이상해져 간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도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죠. 정말 남편이 열등감을 느끼고 있는 원인이 나 때문은 아닐까 진지하게 고민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의 가면 속 얼굴을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남편이랑 최근에 집에서 너무 언쟁만 한 것 같아서 저도 나름대로 남편과 관계를 회복해보고자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남편의 회사 근처로 갔어요. 밥이야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 먹더라도 커피 한 잔 같이 할 짬은 낼 수 있겠지. 커피라도 마시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좀 차근히 얘기를 해보자 싶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일하는 근무지로 찾아가 남편을 찾는데 제 모습에 남편과 같이 일하는 동료가 크게 당황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오늘 집안일 때문에 휴가 내신다고 하셨는데 사모님은 모르고 계셨냐고요. 아침에 뻔히 출근하겠다고 양복까지 챙겨 입고 간 사람이어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혹시라도 시댁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시어머니는 제 전화를 받지도 않고 거절하셨고요. 확실히 누가 봐도 수상한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갈 만한 데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남편은 쉽게 찾아낼 수 있었어요. 어디서 잡았냐고요? 역시 소문내기 좋아하는 말 많은 친구 하나가 제일 좋더라고요. 물론 그 뒤에 소문이 어디까지 퍼질진 모르겠지만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기 좋아하는 제 친구가 하필이면 남편을 백화점에서 딱 목격한 겁니다. 너 지금 현대백화점 VIP 라운지로 당장 와. 네 남편 바람 피고 있는 게 확실하다니까? 아니, 내가 오죽 황당했으면 너한테 이렇게 바로 전화를 걸었겠어. 현행범으로 그 자리에서 내가 난리를 치고 체포하고 싶었는데 나한테 걸리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눈치더라.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 딱 봐도 네 남편처럼 보이는데 어떤 여자랑 다정하게 팔짱 끼고 가길래 난 당연히 넌 줄 알고 불러세웠는데 처음 보는 여자인 거야. 거기 니네 시어머니까지 해서 셋이서 무슨 가족 마냥 찰싹 붙어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아니 뻔히 우리 백화점 쪽으로 다니는 거 알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었니? 내가 지금 카카오톡으로 사진 보냈으니까 한번 봐봐. 볼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라운지로 오라니까? 머리 꼭대기까지 화가 나서 택시를 타고 백화점으로 달려갔어요. 왜 택시 타고 갔냐고요? 그때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무슨 사고를 칠지 몰라서 걱정이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전 마지막까지 친구가 잘못 본 거길, 이 모든 게 다 말도 안 되는 저의 오해이길 빌었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라운지로 들이닥치자마자 제가 봤던 건
그동안의 믿음과 신뢰가 한순간에 박살이 나는 광경이었어요. 정말 명품으로 온 몸을 둘둘 감고 있는 여자가 마누라처럼 남편에게 찰싹 달라붙어서는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전 서 있고 그 여자는 앉아서 저를 올려다보는 상황이었는데 이상하게 나를 내려다보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 정도였죠. 온몸에 걸친 옷들은 하나같이 명품에 어디 컬렉션 제품에 저도 없이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괜시리 기가 죽을 정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얘기 많이 들었네요. 아내 되시는 분이죠? 뭐 직접 보시겠다고 이렇게 달려오셨다니까 말씀드릴게요. 저 오빠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나름대로 예의 갖춰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좀 헤어져 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도 뭐하지만 저 돈이든 뭐든 아쉬울 거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쪽이랑 오빠랑 헤어지게 하려면 돈을 쓰든 뭘 하든 많은 방법이 있었겠지만 그냥 같은 여자끼리 그런 꼴은 너무 짠하잖아요.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험한 꼴 보시기 전에 헤어져 주셨으면 좋겠다고요. 그쪽 이 사람 감당할 깜냥도 안 되시잖아요. 전 성큼성큼 다가가서 남편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고 시어머니는 놀라서 그런 저를 뜯어 말렸습니다. 그 여자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여태 살아온 의리가 있는데 그걸 단박에 이런 식으로 깨버린 남편에게 인간적인 배신감이 휘몰아치더군요. 더 웃기는 건 그 이후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바람피다 걸린 주제에 최소한 미안해하는 신용이라도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뭐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것 마냥 걸리고 나서는 미안해하는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저에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오늘 아주 제대로 끝장을 보자. 나도 이제 너처럼 우악스러운 애는 며느리로 더 들이기도 싫고 너도 피차 바람핀 남편 끌어안고 살 정도로 보살은 아니잖니. 더럽게 소송까지 갈 필요 뭐가 있어. 우리 아들 더 이상 발목 잡지 말고 뭐 재산 분할 우린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으니까 이것저것 다 해서 10억이면 되겠니? 그거 받으면 우리 아들한테 떨어져 줄 거야? 처음엔 10억이고 나발이고 더럽게 소송까지 갈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차피 할 이혼이었지만 시모가 그렇게 나오니까 괜히 제가 지는 기분이 들잖아요. 집에 가서 부모님께도 이 말씀을 드렸고 아버지는 정말 노발대발 하셨죠. 내가 그래서 애초에 별로라고 하지 않았냐. 넌 왜 내 말을 안 듣고 굳이 결혼을 하겠냐고 난리를 피워서 이 사달을 만드느냐. 저 정말 아버지에게도 크게 혼났어요. 그런 건 둘째치고 시어머니가 제안한 내용은 받아들이자고 하시더라고요. 넌 내가 딸 팔아서 장사할 사람으로 보이니? 겨우 10억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혼 소송이 아무리 쉽다 해도 그래도 소송이야. 어쩔 수 없이 그 찢어 죽일 놈이랑 있었던 일들 계속 곱씹고 힘들어 해야 할 텐데 나도 그 꼴 보고 싶지 않고 거기선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돈으로 보상해준다고 하니 여기서 더 어려운 길로 가진 말자꾸나. 그렇게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제 통장에 10억이 꽂혀 있더라고요. 남들은 위자료 받는다고 머리채 잡고 싸움을 한다는데 그동안 날린 내 인생값이 딱 10억, 이만큼이구나 생각하니까 또 바보같이 그게 그 상황에서 위안이 되더라고요. 돈 때문에 이혼했다는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누가 그 돈 받으려고 이혼하겠어요? 입장 바꿔서 그 상황에서 계속 남편 용서하고 끌어안고 같이 사는 게 더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남편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자마자 그 이혼이 무슨 자기 훈정이라도 된 것 마냥 밖에서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저에게 남편의 바람 소식을 알려준 그 소식통 친구를 통해서 남편과 시모가 왜 그렇게 믿는 구석이 있는 태도였는지 알게 됐습니다. 백화점에서 마주쳤던 남편의 내연녀, 그 명품으로 떡칠을 하고 다니던 그 여자가 모 대기업의 상속녀였답니다. 혼외자식이라 여태 인정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법정 싸움을 길게 해서 결국 재산을 다 물려받기로 했다고. 뭐 재산이 1,000억대라나요? 너무 먼 나라 얘기라서 부럽지도 않고 그냥 다 떠나서 왜 그런 여자가 저희 남편을 골랐는지 이해가 안 됐다고 하면 웃긴가요? 주위에 이혼 소송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친구가 한 바가지인데 이렇게 냉큼 돈까지 줘가면서 이혼해 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 보니 이번엔 여자 하나 물어서 팔자 제대로 폈구나.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도 이 돈 받고 이제 이 집안이랑은 연을 끊자. 그리 생각했습니다. 이혼을 한 지 2주도 안 됐을까요? 전 다시 조용히 일상으로 복귀했죠. 가게도 더 열심히 나갔고 그동안 아무것도 없이 허세만 부리고 다니는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던 일에 더욱 매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전 남편 놈한테 뜬금없이 전화가 온 거예요. 또 무슨 헛소리로 사람 속을 긁어놓을까 은근히 기대까지 되더라니까요. 전화를 받으니 그 내용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 이혼한 마당에 갑자기 이런 얘기 미안한데 내가 위자료로 줬던 10억 잠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아니 10억이 아니라 5억이라도 괜찮아. 내가 진짜 금방 다시 갚을 수 있거든. 너도 들었지? 나 땡땡기업 상속녀랑 재혼 앞두고 있는 거. 그래도 내가 예정 생각해서 너한테 연락한 거야. 나한테 투자금으로 그 돈 빌려주면 내가 한 달 후에 2배를 돌려줄 테니까. 미친 소리 하고 앉아있네. 야, 돈 벌 거면 너 혼자 벌어. 전 마누라한테 전화해서 이딴 얘기는 하고 싶니? 끝까지 안심하고 짜증나게 진짜. 너 나랑 내 부모님 하여튼 내 주변 사람들한테 이딴 연락 한 번만 더 하면 있는 죄 없는 죄 다 끌어다가 뒤집어 씌워서 아주 경찰서에 쳐넣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당장 끊어. 황당했죠. 전 남편은 저에게 횡설수설 자기가 투자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일이 있는데 최근에 저한테 빚까지 내서 10억을 준 상황이라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저한테 그 돈을 빌려줄 수 있냐고 전화를 해온 겁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세상에 그렇게 대단한 상속녀를 만나고 있으면 돈 걱정은 전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돈이 궁한 상황이면 네가 좋아하는 그 상속녀 나부랭이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지. 왜 나한테 전화해서 아침부터 사람 열받게 하느냐고 욕을 한 바가지를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남편의 연락처를 바로 차단을 해버렸어요. 한동안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제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비슷한 연락을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1,000억대의 상속녀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자가 아무리 투자자금 명목이라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고 다닌다는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만약 정말 투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변에서 가장 돈이 많은 자기 와이프한테 자금을 융통해달라고 요청하면 될 일 아닌가요?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제 불길한 예감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이혼을 한 지 정확히 한 달 후 우스갯소리로 이혼 서류에 아직 도장도 마르지 않은 그 시기에 저는 일을 하던 중 전 시모의 부고 문자를 받게 됐습니다. 들고 있던 것들을 몽땅 떨어뜨릴 정도로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병도 없고 그 나이 때 노인답지 않게 따로 챙겨 먹는 약 한 알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에 저도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뭐 속도 없이 거길 왜 따라가냐고 하면 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정말 마지막으로 예의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으로 갔던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진 말아주세요. 그렇게 찾아간 장례식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관이었습니다. 뭐 빈소에 제대로 된 손님 하나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전 남편이 대체 어디까지 돈을 빌리고 다닌 건지 몰라도 빈소에 찾아온 손님보다 빚 받으러 온 빚쟁이들이 더 많은 느낌이었어요. 남편이랑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그 1,000억대의 상속녀는 어디 간 건지 빈소에 콧배기도 내비추지 않는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한때는 내 모든 걸 다 포기하고서라도 이 사람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그렇게 선택했던 사람이었는데
소주병을 들고 수염이 시퍼렇게 올라와서 상주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벽에 페인처럼 기대어 앉아있는 꼴을 보니까 저도 참 바보같이 짠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부조금만 놓고 절만 빨리 하고 가야겠다 했는데 저를 본 남편이 흔들리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막 비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장례식인데 얼른 진정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얘기나 좀 해보라고 상주 휴게실로 남편을 데려갔습니다. 아직 술에서 깨지도 못해서 잔뜩 꼬부라진 혀로 얘기를 꺼내는 전 남편의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이 정말 나쁜 짓을 하면 그대로 돌려받고 분수에 넘는 걸 욕심내면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확실하게 느꼈죠. 그 여자 완전히 사기꾼이었어. 완전히 사기꾼이었다고. 천억대 부자는 무슨 대기업 상속녀? 그딴 거 다 거짓말이었다고. 나랑 우리 엄마가 그 여자한테 속아서 투자금이니 뭐니 돈을 얼마나 갖다 바쳤는지. 차라리 우리 돈만 있었으면 다행이지. 그 여자가 투자금 불려준다는 얘기만 듣고 친구 몇 친척들한테 연락했다가 지금 우리만 고소당하게 생겼다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조강지쳐 버리고 가면 벌 받는다는 거 알고 있는데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 장인어른께 말씀드려서 나 한 번만 다시 받아주실 수 있는지 물어봐주면 안 될까? 뭐든 할 수 있어. 처가살이도 할 수 있고 처갓집에서 시키는 거라면 뭐든지 다 할게. 우리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같이 헤쳐나가기로 했잖아. 제발 나 한 번만 도와줘. 응? 정신 차려. 그래, 네 말대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같이 헤쳐나가기로 약속했지. 그런데 그 약속 깨버린 건 결국 너 아니니? 이제 돈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주변에 손 벌릴 데도 없고 그러니까 제일 호구 같아 보이는 나한테 다시 받아달라 용서라도 빌면 내가 그래 옳았구나 너 정말 안쓰럽구나 하고 냉큼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니? 내가 여기 장례식장에 온 건 그냥 너희 가족한테 나도 마지막으로 예의란 걸 차리고 싶어서 왔던 것뿐이야. 근데 오늘 와보니까 확실히 알겠네. 이런 사람들한테 굳이 내 시간 내 돈 써가면서 예의 차릴 필요도 가치도 없는 인간들이었다는 거.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네 인생이 망하든지 말든지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죽든지 말든지 그것도 네 맘대로 해. 너랑 나랑 인연은 그때 네가 날 배신한 이유로 끝났으니까. 알겠어? 이제 와서 무릎을 꿇고 사실 본인은 나 하나밖에 없다면서 잠깐 뭐에 씌이고 홀려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한 거다. 용서해달라 빌더군요. 기가 막혔죠. 이렇게 한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천억대의 상속녀라고 거짓말을 치면서 활개를 치고 다니는 사기꾼의 게임에 빠져서 본인한테 헌신했던 마누라와 며느리를 버릴 수 있었던 거겠죠. 결국 그 말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쓸쓸하고 처절한 모습이었지만 말입니다. 본인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저한테 제발 가지 말라면서 제 다리를 붙잡고 소리를 지르고 오열을 하는 전 남편 놈을 겨우 떼놓고 누가 볼까 싶어 빠르게 저도 자리를 떴습니다. 저랑 결혼 생활을 할 당시에도 삐뚤어진 돈 욕심이 그렇게 많았던 두 모자는 그렇게 장례식장에서까지 남들에게 손을 벌리면서 죽는 소리를 해야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최후를 맞게 됐어요. 전 남편은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린 건지 몇 번이나 번호를 바꿔서도 바깥에 있는 공중전화로 저에게 연락을 걸어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다시 만나줄 수 있냐고. 만나서 자기랑 얘기라도 해달라고요. 처음엔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사람이 망가질 수 있나. 만나서 얘기라도 들어볼까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저도 빠르게 정신을 다시 차리고 마음을 고쳐먹었답니다. 사람한테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일 있겠어요. 제가 아무리 바보 같고 멍청해서 첫 번째 결혼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더라도 지금 저에게 그 기회를 얼마든지 되돌릴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걸 제 발로 뻥 걷어차버릴 정도로 멍청이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계속해서 저한테 구걸과 가깝게 연락을 해오던 전 남편의 연락은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받아들고 한 번만 더 연락하면 스토킹이든 뭐든 신고해서 깜빵에 쳐넣어주겠다. 남아있는 돈이라도 지키고 싶으면 정신 차리라고. 우리 가족한테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고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해라. 으름장을 놓으신 이후로 잠잠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더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싱글이 돼서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호주머니 무겁다고 다 좋은 거 아니고 자기한테 맞는 호주머니 크기는 다 정해져 있는 거라고요. 작은 주머니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 돈만 우겨 넣으려고 하다 보면 밖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 주머니에 돈 넘치게 담을 생각하기보다 각자 들고 있는 주머니를 키울 생각을 하자고 그럽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저도 확실히 깨달았죠. 자기 분수에도 맞지 않는 욕심을 내면 어떤 화를 입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남자를 고를 때 정말이지 신중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신중할 자신이 없다면 애초에 결혼한 남자를 고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까지 너무 늦게 깨달아 버렸지만 이제서라도 알게 된 게 어딘가 싶어요. 당분간 제가 다시 결혼을 하는 일은 없겠지만 다음에 결혼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때 망한 경험을 잘 되살려서 조금은 더 정신머리 제대로 박힌 남자를 고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명심하자고요. 자기 분수에 맞게 살자고요. 분수에 맞게 살자는 말이 열받는다면 내 분수부터 키우자고요. 그럼 저는 앞으로도 제 분수 키워가며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다들 큰 그릇을 가진 사람 되시길 바라며 사연 마무리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제 소개를 들으시는 분들의 대다수는 아마도 제가 시집살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저를 안타깝게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도 주변 분들은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고 하면 혀부터 차시거든요. 워낙 드라마든 영화든 고부간의 갈등을 그리는 작품들이 많기도 하고 실제 상담을 받는 분들도 꽤 있다 보니 시집살이는 무조건 고되고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의 경우는 전혀 아니랍니다. 저는 시집 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들 하시잖아요. 제가 딱 그런 며느리거든요. 저희 시어머니께 저는요.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상에 딸 같은 며느리가 어딨냐고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시부모와는 함께 살 수 없다고도 생각했고요. 당시에 저로서는 시부모를 모신다고 말하는 남자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적도 있을 정도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저희 시어머니를 만나고 180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만큼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남다르시다는 거죠. 남편은 이남 일녀의 둘째로 이른바 금수저예요. 위로는 형이, 아래로는 여동생이 하나 있죠. 시누이는 악기를 전공해서 한국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요. 저도 결혼식장에서 만난 것이 전부일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시집을 갔을 때 시댁에 남아있던 가족은 시어머니, 아주버님, 그리고 저 이렇게 네 식구였어요. 시댁에는 집안일을 봐주시는 이모님이 계셔서 제가 막 뭘 할 필요는 없었고요. 그냥 저희 부부 머무는 2층만 책임지면 됐죠. 그런데 문제는 딱 우리 아주버님이 문제였어요. 저는 진짜 아주버님처럼 싫은 건 많고 불편한 건 많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벽증이 있으신 건지 자기 방 청소를 할 때 책상 위에 물건이 절대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하시지를 않나. 방향제도 딱 정해진 브랜드 제품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질 않나. 어쩌다 책상에 올려둔 책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졌다 하면 아주 이모님한테 해도 되는 말과 안 되는 말을 구별도 못하고 쏟아내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날 정도였어요. 뭐 그래도 그것까지는 저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빨래를 걸 때 다른 가족들이랑 섞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진짜 해도 너무하다 싶었어요.
아주버님은 세제랑 섬유 유연제 브랜드는 물론 그 양까지도 정해주시는데 딱 돌겠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나오실 거면 아예 자기가 하든가. 빨래거리는 턱턱 내놓으면서 요구사항은 뭐가 그렇게 많은지 정말 머리가 지끈거렸죠. 설거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딱 아주버님이 쓰시는 그릇과 수저가 있는데 그걸 가족들이 쓰는 것과 섞이지 않도록 따로 소독기 돌리라고 시켰을 땐 진짜 저도 안 되겠다 싶어서 한마디 했답니다. 아주버님, 그렇게 찝찝하시면 직접 본인이 좀 하시든가요. 빨래도 설거지도 이모님 몸이 10개도 아닌데 어떻게 다 하세요? 재수 씨가 하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오지랖입니까? 그리고 돈 받고 일하는 거면 주인이 요구하는 것 정도는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아주버님께서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시잖아요. 스스로 하시는 거 하나 없으시면서 매번 이모님께 아무 말이나 하시고 요즘 시대에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나오세요? 재수 씨, 재수 씨가 살던 세상이랑 여긴 달라요. 저 사람들 기분 나쁘면 나가라고 해요. 여기서 일하고 싶다는 사람 넘치니까. 그리고 재수 씨도 우리 동생이랑 결혼했으면 수준 좀 높이고요. 아주버님께서는 불쌍하다는 듯 저를 보고는 자신의 방으로 휙 들어가셨어요. 진짜 옆에서 남편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따라 들어가서 다 엎어버렸을 텐데 남편이 아주버님은 원래 저런 사람이니 상대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따져 물었지만 남편의 말에 의하면 평생 자기 손으로 뭔가를 해본 적 없는 사람이라 어쩔 수가 없다고 했죠. 저는 그런 남편의 반응이 더 답답했지만 결국 더 이상의 일을 키우는 것은 참기로 했습니다. 진짜 어떤 여자가 아주버님이랑 결혼할지 참 안 됐다는 생각만 했어요. 집시내도 다 짝이 있다더니 제가 시집 온 지 2년 차 드디어 아주버님께서 결혼할 여자라고 하면서 집에 손님을 데려오셨어요. 첫인상부터가 얼굴에 화려함이랑 세 글자가 턱하니 새겨져 있는 그런 분이셨죠. 제가 지금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한창 할 때는 백화점 명품관에서 있어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소개한다는 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온 몸을 휘감고 있다는 것쯤은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액세서리를 제외하고도 몇 천만 원은 입고 있는데 진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남편도 금수저인데 저 여자분은 더 한가 보다 싶었어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간 뒤 아주버님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저는 그 뒤로 형님을 따로 만난 적은 전혀 없었고요. 하시는 일이 무슨 디자이너라는데 엄청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사돈 어른들도 사업자 해외에 나가 계셔서 상견례도 제대로 못하고 식장에서 처음 얼굴을 뵀죠. 시어머니 말씀을 빌리자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순식간에 결혼이 진행됐답니다. 딱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결혼식 당일 정도일까요? 결혼식이 어찌나 호화스러운지 무슨 해외 왕실의 대관식 같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아주버님께서는 결혼 후 분가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모님이랑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여전히 집에 오실 때면 그 성격에 맞춰서 준비해야 하겠지만 그 정도야 충분했죠. 신혼여행을 다녀오신 첫날 저는 처음으로 주방에서 형님과 제대로 된 대화라는 것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동서, 이거 동서 선물. 비싼 건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형님, 제 것도 챙기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쁜 스카프네요. 잘하고 다닐게요. 병원에서 일한다고 했지? 동서 평소 입고 다니는 옷이랑 좀 안 어울릴 수 있어. 뭔가 스카프만 돋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냥 중요한 자리에 격에 맞는 의상 입었을 때 그때 하라고. 서방님도 언젠가는 교수님이 되실 텐데 그런 자리에 너무 떨어지게 입을 수는 없으니까. 나긋나긋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결론은 제 수준에 과할 수 있으니 중요한 자리에만 하고 나가라. 뭐 이런 뜻이었죠. 역시 그 밥에 그 나물이구나 하더니 어떻게 아주버님이랑 똑같으신지 진짜 아주 천생연분을 만났더라고요. 저는 그런 형님의 말에도 굴하지 않고 방긋 웃으면서 병원에서 하고 다녀도 다들 부러워할 것이라고 말하고는 몸을 돌려 이모님의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형님은 제 귀에 들리지도 않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시더니 나가버리시더라고요. 형님과의 최악의 첫 대화를 나누고 나서 저는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은 알 것 같았어요. 딱 제가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었죠. 하지만 무턱대고 싫다는 소리만 할 수 없으니 적당히 거리만 유지하는 정도로 지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런 형님도 시어머니께는 고양이 앞에 쥐 마냥 너무 순하게 행동을 하는 것이었어요. 마치 본인이 시어머니의 손과 발이라도 되는 것처럼 어머님, 어머님 부르면서 비위를 맞추는데 좀 심하다 싶을 정도였죠. 그래서 질투해? 어머니가 형수님을 더 좋아하실까봐? 그런 게 어딨어. 나도 형님도 다 같은 며느린데.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데 이런 일로 며느리 차별하실 분은 전혀 아니시거든? 모르지. 형수님이 얼마나 입안에 혀처럼 굴어. 우리 어머니 은근히 칭찬에 약하다. 아주 당신은 재밌어 죽겠지. 난 아주버님만으로도 벅찬데 형님까지 미치겠구만. 남편은 형님과 아주버님 얘기에 진절머리를 치는 제가 재밌다는 듯이 한참을 웃었네요. 제 속만 답답했죠. 그나마 작은 위로가 있다면 자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엄청난 착각이었습니다. 형님은 시어머니께 찰싹 달라붙어서는 같이 쇼핑을 가자고 조르기도 하고 괜찮은 공연이 나왔다며 모셔가기도 했어요. 딱 저만 빼고 말이죠. 별 유치한 경우를 다 보겠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형님을 따라 다녀오시면 어찌나 피곤해 하시는지 저러다 병나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시어머니께서는 집에 오시자마자 침대에 쓰러지듯이 누우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평소 챙겨 드시던 영양제를 챙겨 따라 들어갔죠. 무슨 종이 가방이 그렇게 많은지 과장 조금 보태면 쇼핑을 다녀오신 건지 백화점을 털고 오신 것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습니다. 그냥 좀 조용히 구경했으면 좋겠는데 어찌나 말이 많은지 아휴 내가 다 기운이 빠진다. 아이고. 많이 피곤하세요, 어머님? 어디 불편하신 곳은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아유, 내가 너무 예쁜 가방이 눈에 들어오길래 우리 작은 며느리 주려고 하나 사왔지. 시어머니께서는 형님이 명품관에 가자고 해서 따라가셨다가 제가 출근할 때 들고 다니는 가방이 헤어진 것이 떠올라 하나 구매했다고 하시면서 가방 하나를 주셨어요. 딱 열어보는데 너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 저도 모르게 환호성이 나왔죠. 진짜 이걸 어떻게 들고 다니나 싶을 정도로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형님께는 절대 비밀이라고 하시면서 다른 것들도 꺼내서 제 선물이라고 주시는데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형님의 시어머니 챙기는 것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는 몸에 좋다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는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잘 모르신다고 하시면 도와드릴 생각이었는데 무조건 혼자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엉망이 되어가는 주방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옆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딱 봐도 형님이 얼마나 서툰지 알겠더라고요. 결국 저라도 좀 나서서 하려는데 형님께서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시는데 결국 저도 그럼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냥 물러났죠. 칼질도 제대로 못하는 형님은 결국 손가락을 몇 군데 베이고서야 음식을 완성하셨답니다. 솔직한 말로 음식이라고 부를 수 있기는 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말이에요. 어머님, 이 음식이 체력 떨어지셨을 때 바로 효과 본다고 하니까 어서 드셔보세요. 오늘 날씨도 덥더라고요. 아유, 어디 아픈 것도 없는데 뭐하러 이런 것까지 챙겨. 고맙게 잘 먹으마. 건강하실 때 더 챙기셔야죠. 제가 곁에서 하나하나 다 챙겨드려야 하는데 나가 살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도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 본 음식이니까 어머님 예쁘게 봐주세요. 아니, 손은 또 왜 그래? 디자이너 한다는 사람이 손을 조심해야지. 어머님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괜찮아요. 시어머니께서는 밴드를 붙인 형님의 손을 보시고는 미안한 마음과 안타까움이 가득 담긴 손길로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형님은 괜찮다고 하시면서 음식을 드셔보라고 권하고 계셨죠. 그 모습을 보는데 무슨 시트콤 같더라고요. 만약 이 모든 것이 형님의 진심이었다면 저는 감동을 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니까 너무 재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좀 쉬겠다고 하셔서 밖으로 나오는데 형님께서 제게 빈 그릇을 내밀더니 가져가서 좀 치우라고 하더군요. 아니 무슨 종부리듯이 턱짓으로 시키는데 제가 왜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형님이 직접 하시라고 말했죠. 가서 주방 좀 치우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동서? 형님께서 요리한다고 엉망으로 만드셨으면 치우는 것도 끝까지 형님이 하셔야죠. 누군가에게 음식을 대접한다는 것은 뒷처리까지 포함이랍니다. 형님, 제가 도와드린다고 했을 때 한사코 사양하셨으며 끝까지 마무리하셔야죠. 동서, 솔직히 말해봐. 동서 어른들한테 인기 없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른들한테 인기라뇨? 뒤처리 하시라는 말씀 드렸을 뿐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아니, 나한테 틱틱거리면서 말하는 거 보니까 동서가 윗사람 마음에 드는 법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 싶어서. 그래서 방금도 나랑 어머니 보면서 그런 표정을 지었구나 싶기도 하고.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형님을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시어머니께 아부를 떨었다는 표현을 저렇게도 고상하게 말할 수 있구나 신기한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제 마음속은 전혀 모르면서 저처럼 해서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둥 윗사람이 딱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유형이라면서 주절주절거리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얘기를 할 건가 싶은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형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가서 주방 정리하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우세요? 그리고 제 사회생활은 형님 걱정과 달리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답니다. 동서는 좀 사람이 부드럽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잖아. 동서더러 좀 치우라고. 일하러 다시 들어가 봐야 되거든. 동서야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그만인 사람이지만 나는 내가 시키는 사람이라 내가 없으면 일이 돌아가질 않아서. 형님, 지금 뭐 하는... 형님은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들고 있던 빈 그릇 선반을 올려두고는 바람같이 집을 빠져나가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나 싶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고 짜증나는데 시어머니께서 쉬고 계시니 소리도 못 지르고 저는 이를 벅벅 깔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이야 이미 이모님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저와 형님의 얘기를 다 들으셨는지 이모님은 여우 중에서도 상여우가 집에 들어왔다고 저더러 앞길 구말리라며 혀를 차셨어요. 저는 이모님의 말에 너무나도 공감하면서 앞으로 형님을 대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형님께서는 뭐든 끈질기게 하는 사람은 아닌지 시어머니께 음식을 해서 올리는 것도 금방 시들시들 해졌어요. 대신 무슨 실을 가지고 와서는 시어머니 곁에 딱 붙어 앉아서 함께 이것저것 만들기 시작했죠. 어머님, 이렇게 손운동을 자주 하시면 건강에도 좋고 뇌세포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배워봤는데 손쉽게 배울 수도 있고 참 좋더라고요. 이것 보세요. 제가 어머니 드리려고 만들었어요. 아이고, 이런 것도 다 있구나. 아이고, 참 곱게 만들었다. 우리 작은 며느리가 손이 야무져서 이런 것 만들기 시작하면 금방 하지. 작은 애야, 너도 여기 와서 좀 해보렴. 그럴까요, 어머님? 어머님 좋아하시는 색으로 저도 하나 만들어 볼 텐데 나중에 못생겼다고 웃으시면 안 돼요, 어머님. 아이고, 잘하면서 그런다. 그래, 큰애가 가르쳐 주는데 생각보다 쉽더라. 너도 어서 해보렴. 어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쩔 수 없지.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동서도 해봐. 시어머니께서 저를 곁에 불러 함께 하자는 말이 기분이 나빴는지 형님은 입은 한 다발을 쑥 내밀고 제게 설명을 해줬어요. 대학 시절 친구들과 아르바이트로 만들었던 팔찌와 크게 다르지 않았죠. 저는 왕년의 솜씨를 발휘해서 번개같이 빠른 속도로 뚝딱 하나를 완성했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죠. 동서는 이런 것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 어디서 배우기라도 한 거야?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것저것 해봤죠. 아, 동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대학 다닐 때 고생했단 얘기 들었어. 학자금 대출은 다 갚았어? 그거 1년, 2년 해서 갚아줄 금액이 아닐 텐데. 학자금 대출 안 받았어요. 형님 말처럼 꽤 오래 갚아야 하는 빚인데 선뜻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악착같이 아르바이트 했죠. 덕분에 안 해본 일이 없지만. 아, 그래서 동서가 좀 그렇구나. 형님은 이제야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좀 그렇다니 제가 뭐 그렇다는 것인지 울컥하고 속에서 올라오는 것이 있었지만 꾹 눌러 참고 무슨 의미냐고 물었죠. 형님은 웃기만 하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살짝 언성을 높이며 묻자 형님은 오히려 시어머니 앞에서 무슨 짓이냐고 저를 꾸짖기까지 하셨어요. 가운데 계신 시어머니께서는 곤란한 표정도 잠시 정색을 하시며 저희 둘에게 한 소리씩 하셨습니다. 어른 앞에서 소리 높이는 것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구나 작은애야. 그리고 큰애 너도 괜히 작은애 긁고 싶어서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 조심해야지. 네, 제가 윗사람으로 부족했어요. 조심할게요,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괜히 혈압이라도 오르시면 어떡해요. 형님은 금방 시어머니께 애교를 떨면서 상황을 넘어가려고 했죠. 저는 묵묵히 죄송하다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요. 그날 일은 자연스럽게 덮고 가는 것으로 얘기가 마무리됐지만 솔직히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도대체 무슨 의도로 하는 말인가 싶어서 말이죠. 좋은 뜻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형님께 다시 물어보자니 불어 들쳐내서 기분 나쁠 것이 뭐가 있나 싶다가도 그냥 넘어가려니까 찝찝하고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저는 묻고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얼마 뒤 쇼킹한 일이 터져버렸어요. 형님께서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뛰어들어왔죠.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 조급해 보이기까지 했답니다. 형님께서는 저를 보지도 못하셨는지 시어머니를 찾아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슬쩍 방문에 귀를 대고 서 있었어요. 작은 소리지만 형님의 우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께서 꾸짖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니 너는 사업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서야 뭘 믿고 돈을 덜컥하고 빌려준 거야. 저랑 7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부탁하는데 차마 거절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감쪽같이 사라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어머님, 저 어떡해요? 그이가 알면 저 진짜 죽어요. 그럼, 네 남편 모르게 그 돈을 빌려준 거야? 돈이 어디가 나서? 제가 가진 돈 다 털어서 줬는데, 어머님, 저 그 돈 없으면 당장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길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머님 진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죄송해요. 이런 말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어머님 말고는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시어머니께서는 고민이 되시는지 대답이 없으셨죠. 1,000만 원이라니 그렇게 큰 돈을 덜컥 빌려줄 만큼 형님이 허술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다 싶었습니다. 뭐 시어머니께서는 금방 만들어내실 수 있는 돈이니 금액이 걱정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워낙 싫어하는 상황이라 마음에 걸리기는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강남의 빌딩을 여러 가지고 있으실 정도로 큰손이지만 절대 남한테 돈을 함부로 빌려주시지 않는 분으로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남편도 어릴 때 아무리 친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도 절대 돈거래는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다고 말했고요. 시집 와서 제가 처음으로 남편의 통장을 관리하게 됐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친하면 친할수록 절대 돈은 빌려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시어머니께서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했는데 형님께서 과연 잘 넘길 수 있을까 싶었답니다. 한참 동안 형님의 우는 소리만 들리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이번 한 번만이라고 하시면서 계좌번호를 불러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자리를 떠나면서 시어머니께서도 형님이 저렇게 매달리시는데 어쩔 수가 없으신가 보다 했어요. 곧 형님이 나오시는데 저랑 눈이 마주쳤죠. 형님, 그냥 가시게요? 오늘은 내가 동서랑 말 섞고 싶은 기분이 아닌데 다음에 봐. 형님은 들어올 때와는 또 다른 의미로 빠른 의미로 뛰어나갔죠.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활짝 열린 문을 닫기 위해 나갔는데 형님이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무슨 공포 영화를 보는 기분이 들 정도로 섬뜩했답니다. 방금까지 시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울던 사람이 아주 깔깔거리며 웃는데 순간 형님이 미친 사람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저는 그렇게 멀어지는 형님을 보면서 뭔가 껄끄러운 기분이 들었지만 그냥 넘겨버렸죠. 시어머니께서도 아주버님 모르게 돈을 빌려주셨는데 제가 누구한테 말하겠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렇게 돈 사고를 치고 나서 형님께서는 더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찾아왔어요.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시어머니께서 예전 같지 않으셨죠. 함께 어디를 가자고 해도 괜찮다고 하시고 형님이 준비한 음식이라고 해도 몇 숟가락 뜨지 않고 물리실 정도였어요.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으셨는데 말이죠. 형님도 이상함을 느끼셨는지 시어머니께 혹시 자신에게 화가 나셨냐고 물어보실 정도였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형님께서는 시어머니께 매달려 화내지 마시라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제 눈치를 보시면서 차마 말씀도 못하시고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아마도 형님이 사고치신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눈치시기에 슬쩍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그날 형님께서는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집으로 가셨고요. 이번만큼은 저도 듣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 무슨 말이 오간 건지는 모르지만 그 형님께서 시어머니께 한 소리 들었다는 것이 솔직히 꽃이다 싶긴 했어요. 그날 이후 한동안 시댁은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형님이 와서 휘젓고 가는 일도 없어서인지 정말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세상 일이 다 그렇잖아요. 좋은 일만 생기나 싶다가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덜컥 닥치기도 하죠.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멀쩡하게 외출하셨던 시어머니께서 응급실에서 계시다는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일하는 병원 응급실로 말이죠. 저는 하던 일도 다 내팽겨치고 당장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이미 남편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운전기사님의 말씀으로는 차에서 갑자기 기절을 하셨다는데 이유를 모른다고 하셨어요. 저는 손발이 점점 떨려서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겨우 벽을 잡고 서 있는 것이 전부였죠. 곧 의사 선생님께서 나오셔서는 뇌혈관에 이상이 생겨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죠. 남편과 의사 선생님께서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는 동안에도 저는 차가운 바닥에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답니다. 여보, 괜찮아? 심각한 수준은 아니래. 급하게 수술하면 괜찮을 거야. 당신도 강 교수님 알지? 우리 병원에서 이 분야는 최고야. 그분이 직접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당신이 이렇게 있으면 어머니 나오셔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 그래, 내가 정신 차려야지. 당신 형님이랑 아주버님한테 연락했어? 아주버님은 일본에 계시니까 그렇다 치고, 형님은? 오시겠지. 우선 수술 들어간다고 음성 남겼으니까 오시겠지. 형은 가장 빠른 비행기 탄다고 아까 연락 왔어. 저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는 수술실만 바라봤어요. 제 상황을 알게 된 동료들이 급하게 저의 빈자리를 채워준 덕분에 저는 수술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초조하게 안내판만 지켜보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수술이 끝났다는 표시가 뜨더군요. 곧 강 교수님께서 나오셔서는 수술은 성공적이며 중환자실로 먼저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정말 모르게 믿지도 않는 종교를 찾아가며 감사합니다 소리가 저절로 나왔죠. 저는 강 교수님에게 몇 번이나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렸습니다. 형님은 시어머니의 수술이 끝나고 나서야 나타났어요.
지금껏 어디에 있었느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병원이라 꾹 눌러 참았죠. 형님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병원이 떠나가라고 소리를 높이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러니 형님을 말리려고 했지만 형님은 그럴수록 더 큰 소리로 울었죠. 주변 사람들이 저희 쪽을 힐끗 보면서 안 됐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던 형님은 갑자기 눈물을 뚝 그치고는 제게 상황이 어떻게 됐냐고 묻더군요. 어머님 경과는 어때? 수술은? 수술 잘 끝났대? 머리라면서 그럼 무슨 몸에 마비가 남는다거나 아니면 기억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니겠지?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했고 경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하시네요. 그럼 언제쯤 할 수 있대? 빨리 알 수 있나? 형님, 어머님 아직 깨어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 걸 걱정하기 이전에 어머님 무사히 깨어나시기를 바라는 게 먼저 같은데요? 형님은 제 말에 가시가 느껴졌는지 얼버무리면서 슬쩍 제 곁에서 멀어지더군요. 시어머니께서는 생각보다 늦게까지 깨어나지 못하셔서 저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어느 순간 형님은 보이지도 않았죠. 얼마를 더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시어머니께서 깨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중환자실이라 다 함께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강 교수님 말씀으로는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정말 하늘이 도왔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약간 움직이시는데 불편함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는 하셨지만 저는 다 상관없었습니다. 깨어나는 것이 좀 늦으셨을 뿐 시어머니께서는 의외로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하셨어요. 저는 매일같이 병실에 들러 시어머니의 팔다리를 안마해 드렸죠. 이렇게 자꾸 안마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형님이었습니다. 첫날 시어머니께서 정신을 차리셨을 때는 무슨 대성통곡까지 하면서 병실이 떠나가라 할 정도로 울면서 아주버님이 달래신다고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는 완전 발길을 뚝 끊으신 것이 너무 가증스럽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도 따로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서운해 보이셨고요. 어머님, 어디 불편한 곳 없으시죠? 이제 다음 주에 퇴원도 된다고 하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어머님 드시고 싶은 음식 없으세요? 이모님이 상다리 부러져라 준비해둔다고 잔뜩 벼르고 계신데. 뭘 그렇게까지. 난 너야말로 매일같이 여기서 쪽잠을 자서 피곤하지 않아? 피곤하기는요. 저 아직 튼튼하거든요.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밝은 목소리에 웃기만 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자꾸만 입구를 보셨죠. 저는 본능적으로 형님을 찾는다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저는 형님이 많이 바쁘시는 것 같다고 상황을 넘겼어요. 진짜 그동안은 아주 문지방이 다를 기세로 시어머니를 찾아와서는 딱 옆에 붙어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는데 말이죠. 물론 저는 전화를 몇 번 하기는 했는데 형님은 바쁘다는 말만 계속할 뿐이었답니다. 시어머니께서 퇴원하시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계신 동안 남편은 시어머니께서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곳곳에 지지대도 설치하고 중간중간에 있던 턱도 정리를 깔끔하게 했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내심 마음에 드시는지 기분 좋아 보이셨죠.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퇴원 축하드려요.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찾아뵙지도 못했고 죄송해요. 그래, 바빴다니 어쩔 수 없지.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밖에 날씨 엄청 좋은데 어머님 밖에 잠깐 나가서 저랑 데이트해요. 괜찮으시죠? 형님, 어머님 방금 들어오셔서요. 좀 쉬셔야 할 것 같은데요. 동서, 내가 지금 어머님이랑 얘기하는데 동서가 끼어들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님, 저랑 잠깐 나갔다 오시는 거 괜찮으시죠? 네. 오늘 좀 피곤하구나. 쉬고 싶어. 다음에 나가자.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손을 뻗으시기에 안으로 모시고 들어갔죠. 형님께서는 시어머니께서 거절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쉬시도록 하고 나오니 형님이 바로 저한테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형님하고는 하고 싶은 말도 듣고 싶은 말도 없었지만 우선은 따라갔습니다. 동서, 어머님 무슨 일 있으셔? 아니 갑자기 나한테 왜 찬바람이래?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머님께서 오늘 많이 움직이셔서 피곤해 그러시는 것뿐인데 형님께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니야.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일 없었다니까. 이상해. 혹시 동서가 중간에 뭐라고 한 거 아니야? 정말. 형님, 괜히 저한테 화풀이 하고 싶으신 모양인데 저하고는 조금도 관계 없으니까 괜한 소리 하지 마시고 저녁 드시고 갈 거 아니면 그냥 가세요. 형님은 볼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쌩하니 나가버리셨죠. 그런데 집에 들어오니 형님이 늘 하고 다니시는 스카프가 그대로 소파 위에 있더라고요. 그냥 무시할까 했는데 그래도 스카프 핑계 대면서 다시 집에 오는 꼴이 더 보기 싫어서 들고 따라 나갔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서 형님이 누군가랑 엄청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간에 시어머니 얘기도 제 얘기도 나오는 것이 뭔가 싶어서 귀를 가져갔죠. 그리고 저는 완전 충격적인 대화를 들어야만 했답니다. 몰라. 놓친 내가 뭘 알게 된 건 아니겠지? 여기서 접고 나르기엔 아깝잖아. 내가 그동안 들인 시간이 얼만데. 할망구 비 맞춰가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동서? 괜히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센 척하는데 어리숙해서 금방 속여 먹겠더라고. 하여튼 할망구 주머니 좀 더 뒤져서 갈 테니까 그만 재촉하고 바로 성공하면 이 나라 뜰 준비나 해. 끊는다. 저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서 방금 전화를 추궁하고 싶었지만 꾹 눌러 참았어요. 우선 형님이 하는 말이 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보고 나서 머리채를 잡든 주둥이를 다 뜯어놓든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저는 막 나온 사람처럼 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형님은 당황한 얼굴로 갑자기 문을 열면 어떻게 하느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스카프를 내밀고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방금 들었던 일들에 관해 친한 친구에게 의논을 했습니다. 남편이 흥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 형님에 대해 조사를 부탁했죠. 꽤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3일도 되지 않아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는 병원 쉬는 시간을 틈타 친구를 만났고요. 친구 남편이 조사한 결과라고 보여주는데 뒤통수를 3개 맞은 것처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충격적인 결과였어요. 어떻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아주버님께서 이런 여자와 결혼을 하셨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죠. 조사할 것도 없었어요. 이미 워낙에 유명한 여자라서 꽃뱀인데 남자 등골 빼먹다가 된통 걸려서 징역 좀 살고 나와서는 완전히 잠수 탔거든요. 그래서 다들 죽었나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사기를 치고 있을 줄이야. 꽃뱀이면 디자이너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디자이너는 무슨, 집안이 망해서 대학 문턱도 못 밟았어요. 꼴의 머리는 좋은지 사기치는 기술은 아주 수준급이죠. 저는 알겠다고 말하며 흥신소에서 알려준 것들을 주섬주섬 챙겼답니다. 친구 남편은 최근에 남자를 하나 새로 만나는 중이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곧 도망칠 것 같으니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하고 있었죠. 형님이 시어머니에게서 한 재산 뜯어내기 전까지는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집에 들어갔더니 이모님께서 저녁에 아주버님과 형님이 저녁을 드시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힌다고 생각했죠. 딱 오늘이 형님의 가면을 벗겨내고 시궁창에 던져버릴 기회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저녁이 되고 형님과 아주버님께서 함께 오셨어요.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짜내면서 인사를 했고요. 형님은 활짝 웃으시면서 저더러 눈을 왜 그렇게 뜨고 있냐고 바로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웃으면서 저녁부터 준비하겠다고 말하고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모님께서는 이미 퇴근하신 상태라 저는 부지런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주방에 얼씬도 안 하는 사람이 저를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동서, 할 말이 좀 있는데 잠깐 괜찮아? 듣고 있어요. 말씀하세요, 형님. 동서, 많이 힘들지. 어머니 수발도 들어야 하고 병원도 다녀야 하고. 괜찮아?
피곤해서 어떡해. 전혀요. 병원이야 1년, 2년 다닌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거동 불편하시긴 하시지만 못 걸어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꾸준히 운동도 하셔서 짧은 거리는 부축 없이 잘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형님께서 이렇게 자주 오셔서 어머님을 챙겨주시는데 제가 힘들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동서 혼자서 이 큰 집 살림까지 살아가면서 보통 힘든 일은 아니지. 그래서 말인데, 동서 괜찮으면 내 얘기 좀 들어볼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말이야. 저는 형님이 무슨 다단계를 제게 홍보해서 이득을 볼 생각인가 싶어 잔뜩 얼굴을 굳히고는 형님은 제게 비밀 얘기를 하려는 듯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급히 한 걸음 멀어지면서 무슨 일이냐고 했죠. 형님은 큰 소리 내지 말고 먼저 들어보라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척 하면서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눌렀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동서도 힘들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 힘을 합해서 어머님 요양원이라도 보내드리는 건 어때? 이 집은 둘이서 반반 나눠 가지고 요양원 병원비도 딱 반을 나누면 되겠네. 몸도 불편한데 일도 못할 거 아니야. 그럼 놓친 내 재산 우리 둘이서 깔끔하게. 저는 더 이상 형님 얘기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 뺨을 한 대 힘껏 내리쳤습니다. 제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강한 힘이었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거실에 있던 남편이 허둥거리며 주방으로 들어올 정도였답니다. 남편은 씩씩거리며 서 있는 저의 모습과 뺨을 움켜쥐고는 당황하는 형님을 번갈아 보더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뒤따라 들어오신 아주버님께서는 형님의 모습에 소리를 지르며 저더러 무슨 짓을 저질렀냐고 했죠. 저는 시큰거리는 손목을 돌리면서 꾹꾹 눌러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년이 지금 미쳤네, 미쳤어. 어디서 감히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안 그래도 오늘 네 년이 어떤 년인지 싹 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주 네 무덤을 네가 파는구나. 뭐? 2년? 동서,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아무리 배운 게 없어도 그렇지. 나 동서보다 윗사람이야. 형님이라고. 너는 뭘 그렇게 많이 배웠다고 말끝마다 사람 무시하는 소리야? 그렇게 많이 배워서 너는 사람들한테 사기나 치고 다니니? 이 꽃뱀아? 제 말에 충격을 받은 것은 아주버님과 남편뿐이었어요. 제 목소리가 컸는지 시어머니께서도 비틀거리며 나오셨죠. 저는 급하게 시어머니께 다가가 안에 들어가 계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이게 다 무슨 소리냐며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얘기를 하라고 하셨어요. 겨우 시어머니를 거실로 모신 저는 방금 녹음한 형님과의 대화를 들려드렸죠. 형님은 제가 녹음을 할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을 못했는지 금방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뒷걸음질 치더군요. 남편은 그런 형님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바로 문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아주버님께서는 제대로 서 계시지도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셨죠. 형님은 이를 꽉 깨물고는 갑자기 바닥에 납작 엎드리더니 어머니께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회사가 힘들어서 돈에 눈이 멀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어요. 두 번 다시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님,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당신 어떻게 그런 말을... 어머니가 얼마나 당신을 챙겨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여보, 미안해요. 내가 너무 급해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진짜 잘못했어. 어머님, 잘못했어요. 아주 지랄을 해요. 시트콤 찍어? 회사 같은 소리 한다. 보다 못한 제가 큰 목소리로 형님의 애원하는 목소리를 싹둑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의 거친 말에 많이 놀란 듯 저를 바라보셨지만 저는 애써 그 시선을 무시하고는 성큼성큼 제 가방으로 가서는 낮에 친구 남편에게 받은 자료를 보란 듯이 형님 앞으로 던졌습니다. 수많은 사진들이 형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그 사진에는 형님이 과거 사기를 치고 다녔던 사진은 물론 최근 남자와 만나 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아주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형님은 허둥거리며 사진을 쓸어 모으려고 했지만 이미 남편과 아주버님의 행동이 더 빨랐어요. 아주버님은 손에 든 사진과 형님을 번갈아 바라보며 이게 다 뭐냐고 소리를 질렀죠. 형님은 모든 것이 들통났다는 것을 깨닫고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남편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디자이너? 대학 졸업도 못했으면서 무슨 디자이너 같은 소리를 해. 뭐 하나라도 거짓말이 아닌 게 있어야지. 아주버님이랑 결혼한 것도 다 계획적이었지? 우리 어머님 재산 챙기려고. 아니야? 여보, 재산을 챙기려고 했더니 그게 다 무슨 소리야? 회사 직원이 어쩌고 하면서 어머니께 1,000만 원 받아서 챙긴 거 내가 모른다고 생각했지? 왜? 그렇게 한번 해보니까 어머님 돈 금방 꿀꺽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런데 어떡하냐? 내가 다 얘기해버려서? 1,000만 원이라니. 재수씨, 이게 다 무슨 소리입니까? 어머님께서 1,000만 원을 이 사람한테 주셨다니요. 어머니, 아니죠? 뭐라고 좀 말씀해보세요. 충격을 받은 아주버님께서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가며 어머님께 물었지만 어머님께서는 눈을 감고 앉으셔서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날 제가 몰래 들었던 대화 내용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얘기를 했죠. 제 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형님의 얼굴은 점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형님은 어떻게든 이 자리를 벗어나려는 생각인지 눈치를 보더니 바람같이 현관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도 남편도 호락호락한 상대들이 아니었어요. 형님이 뛰쳐나가자마자 두 사람도 뒤쫓아 나가더라고요. 집안에는 저와 시어머니 둘만 남아있게 됐습니다. 저는 가만히 시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어머님 모르게 정리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큰 충격을 드렸네요. 아니다. 다 내가 부덕한 탓이지.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제가 꼭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작정이니까 어머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세요. 전 절대 용서 못하니까. 어머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비틀거리며 일어나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님을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죠. 얼마 뒤 형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 들리더라고요. 머리는 산발이 된 형님이 아주버님에게 붙잡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제게 침을 확 뱉더라고요. 물론 저한테 오진 않았지만 황당하기는 하더군요. 형님은 모든 것이 제 탓이라고 하면서 입에 담기도 더러울 욕들을 쉬지 않고 뱉어냈죠. 진짜 이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설을 하는 그런 수준의 말이었어요. 그동안 온갖 고상한 척은 다 하고 살더니 어떻게 참았나 싶었습니다. 곧 경찰차 소리가 들리고 경찰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형님은 그 짧은 순간에도 도망칠 궁리만 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었죠. 경찰들 말에 의하면 형님 앞으로 들어온 고소장이 한두 건이 아니더군요. 친구 남편에게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더라고요. 경찰은 고소할 생각이라면 경찰서로 오라는 말과 함께 형님을 끌고 가셨습니다. 아주버님께서는 끌려나가는 형님의 모습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보더니 변호사와 얘기를 해야겠다고 나가셨어요. 한바탕 토네이도가 휘감고 간 것처럼 집안은 엉망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묵묵하게 집을 치웠어요. 놀랍게도 아주버님께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송이 아닌 혼인 무효 소송을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다 피해 보상까지 요구를 한다고 하시는데 알고 보니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아주버님께서 맡기신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아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일행과 함께 돈을 다 옮긴 상태였죠. 아주버님은 형님을 믿었던 자신의 탓을 하면서 무척이나 괴로워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이었어요. 아주버님께서 형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돌려받겠다고 다짐한 이후 어찌나 빠르게 움직이시는지
저는 아주버님께서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였답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쇼킹하게도 시어머니께서 형님을 고소할 생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은 다들 할 말을 잃었죠. 1,000만 원에 대한 사기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어머니, 그럼 1,000만 원 그냥 날리실 생각이에요? 왜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요? 집안 더 이상 시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다. 그런 여자애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했던 너나 나이 이만큼 먹도록 사람 하나 볼 줄 모르고 그저 나한테 살랑거린다고 좋아서 1,000만 원을 덜컥 내놓은 나나 누굴 원망하겠니?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속여 먹겠다고 작정을 하고 덤비는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어머님 잘못도 아주버님 잘못도 하나 없으니까 그런 말씀 마시고 고소장 접수하셨으면 좋겠어요. 속이는 인간이 나쁜 사람인데 왜 어머니께서 괴로워하세요? 그럴 이유 조금도 없으니까 어머니 걱정 마세요. 남편과 저까지 나서서 시어머니를 설득하자 시어머니께서도 결국은 마음을 돌리셨답니다. 시어머니께서 한사코 고소장 접수를 사양하셨던 이유는 아무래도 자식들 보기 미안해서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자식들에게 어떤 누구에게도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하셨던 분이셨는데 결국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주버님께서는 바람대로 형님과의 혼인관계는 무효임을 법정에서 인정받고 예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평범한 일상을 되찾으셨어요. 다시 본가로 들어오셨거든요. 사실 처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겉으로는 반갑게 맞이했지만 속으로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깐깐한 아주버님의 취향을 다시 맞출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깜깜했죠. 이모님께서도 말씀은 안 하셨지 아주버님이 다시 들어와 산다고 했을 때 엄청 당황하셨거든요. 하지만 아주버님께서도 달라지셨더라고요. 여전히 결벽증이 있으셨지만 빨래나 설거지 정도는 스스로 깔끔하게 해주시니 너무 편했죠. 그리고 아주 놀라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제가 오랫동안 염원했던 임신이 드디어 성공했다는 것이죠. 남편과 저의 사랑스러운 아들은 제 뱃속에서 아주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효자로 태어나려는 건지 입덧도 하지 않았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형님의 일이 터지면서 한동안은 무력하게 지내셨는데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요즘은 저와 함께 아이가 태어나면 쓸 기저귀를 만들면서 매일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끝으로 형님에 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사기죄로 고소를 한 형님의 재판은 아직도 열리지 않았어요. 무슨 양파도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죄가 늘어나는지 진짜 중간중간 얘기를 들을 때마다 놀랍기만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던 것은 결혼을 핑계로 돈 많은 남자에게 접근해서 재산을 빼돌리고 잠적하는 수법을 써왔다고 들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아예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대상도 결혼이 늦은 남자부터 혼자 살고 있는 노인 가정까지 그 규모도 상당했답니다. 형님을 조사하던 검찰에서도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했고요. 여죄가 많다 보니 결국에는 처음 예상했던 기한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었죠. 거기다 형님의 일당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까지 잡아들여 일이 꽤나 커졌더라고요. 아마 이 방송을 형님이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네요. 저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혹여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지금 형님에게 일어난 모든 행동의 원인은 바로 형님에게 있음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그리고 형님이 저지른 죄값 꼭 받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요. 그리고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